그런 상태에서 아주 내용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해줬고 아주 설명도 잘해주셨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세션입니다. 세 번째 세션은 앞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세션에 우리 청년 내일 포럼의 결론 같은 부분이죠. 그러니까 불평등이 심하다. 그리고 우리 그 불평등이 심한 경제사회 구조를 위해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기본소득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다. 라는 문제의식. 그것들까지 같이 묶어서 그러면 우리 청년들의 현실은 어떻고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뭔가 새로운 걸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어떤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청년 정책이 저는 그렇습니다. 특별히 청년만을 위한 어떤 정책이라든가 그런 문제의식으로 접근해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건 그렇게 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건 불가능한 문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불평등의 문제, 그걸 해소하기 위한 기본소득의 문제, 이런 총체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야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의 해법, 전 그건 뭐 그렇게 실효성도 없고 만들기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이 준비해온 청년을 위한 청년 정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우리 정의묵 씨, 김승일 씨, 김호진 씨 세 분이 시간을 나눠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30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청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청년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것은 이미 좀 오래 지난 일입니다. 앞선 발제자분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부의 불평등으로 인해 1% 소수의 자본가들이 많은 자본을 가져가 있고 저희 이제 다수의 노동자들은 많은 불평등을 좀 겪고 있죠. 그 전체 안에 있는 또 하나의 분류가 청년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희 청년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세대 저희 많은 다수의 노동자분들의 겪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고 발제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 청년 문제는 몇 가지 카테고리로 좀 나눠봤습니다. 학업과 취업, 주거 등으로 나눠봤는데요. 대한민국은 대학 등록금이 전 세계 4위로 높은 나라입니다. 이것은 사립과 공립의 합산을 해도 좀 이렇게 높게 나오고요. 특히 문제는 1위인 곳은 1%만이 사립대학교를 다니고 있고 2위도 4%만이 이 사립학교를 다니고 있고 또 3위인 미국도 30%만이 이 사립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77%가 사립대학교를 다니고 있죠. 그래서 가장 높은 평균 등록금은 명지대학교로 나오고 있는데 91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910만 원이 최저임금 6,030원으로 계산했을 때 학업을 하는 시간보다 이 돈을 벌어야 되는 시간이 훨씬 많은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에 지금 학업을 종사하고 있는 청년들은 굉장히 이러한 어려움이 많다. 또한 IMF 이후에 이제 신학역주의가 대두되면서 대학 등록금을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것을 막기 위한 어떤 움직임들은 전혀 없고 대신해서 정부에서 지원금으로 이제 대출금으로 대출을 해주죠. 그 대출금만을 갚는데 사회에 나온 청년들은 7.2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 35세까지는 이 빚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갚는데 모든 시간을 할애하는 거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많은 것들을 놓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지금 청년들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취업으로는 저희 대한민국이 또 웃기게 중장년층에 비해서 청년 실업률이 3.51배로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른 세대에도 이런 경제적인 수입이 쉽지만은 않은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청년들이 가장 몰리고 있는 직종인 음식업에서만 좀 따지자면 이 청년들은 다른 세대에 비해서 오히려 10% 정도가 받는 수입이 떨어졌어요. 네.
비단 청년들만 이렇게 떨어지는지에 대한 이유까지는 제가 자세히 이 어떤 많은 데이터가 있지 못해서 조사를 못했는데 물가는 오르고 있는 그 비례를 따지고 보지 않더라도 다른 전월보다 이번 월 이 월급이 낮아졌다? 이거는 청년들만의 문제긴 한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 청년 실업률이 이제 역대 최고치를 구하고 있잖아요. 10.2%라고 기록되는데 며칠 전 뉴스에서 더 올랐다고 해요. 앞으로 계속해서 청년 실업률을 이야기할 땐 역대 최고라는 단어가 항상 붙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년 6명 중 1명이 최저시급도 못 받고 일하고 있고 이 최저시급을 못 받아서 고발을 해도 그 중에 사법 처리된 건수는 2.06%만이 어떤 사법적인 처리가 됐다고 해요. 정리해서 이야기하자면 지금 청년들은 취업을 하기도 엄청나게 힘들고 취업을 해도 그 곳에서 쉽게 잘려나갑니다. 그리고 그 취업을 하게 되는 청년들도 최저시급으로 정해놓은 곳에 금액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인 거죠. 이 청년들은 하루 한 달만 일을 하지 않으면 이제 바닥으로 이제 내려앉아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학업을 통해서 공부를 했지만 그게 드는 비용들을 다 대출받았고 그것을 그냥 산출해 보기만 해도 7.2년을 갚아야 되는데 한 달만 일을 하지 않아도 비용 저희가 생활할 수 있는 최저 생계 유지비가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그 안 좋은 비정규직 혹은 안 좋은 이런 일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안 좋은 일자리에서 버티다가 다시 떨어져 나오면 다시 삶이 힘들어지죠. 이런 악순환을 좀 고리를 끊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있는데 이것은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당장 한 달에 생계비가 끊어진다면 지속 가능한 생계를 살아갈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우리들도 다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넘어가서 주거의 문제를 좀 다뤄봤는데요. 청년 1인 가구의 비율은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청년 중에서도 20세에서 29세까지는 51.1%, 그러니까 반 이상이 월세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이 월세 거주가 1인 가구 최저 주거 기간이 한 4.2평 정도, 약 4.2평 정도가 되는데 청년 1인 가구 중에 70.5%는 약 1.5평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1.5평은 누워서 기지개를 펴면 기지개를 못 다 펴고 벽에 부딪히는 방이에요. 지금 국회에서도 며칠 전에 이런 거를 체험해보자 이러면서 어떤 부스를 마련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정도의 수준이면 박사들이 말하기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이 정신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도 있는 크기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실 청년들만이 겪고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청년 인구의 약 70.5%가 최저 주거 기준보다 미달해서 살고 있고 이러한 지옥고 청년들은 이런 거 지옥고라고 부르는데 지하, 옥탑방 혹은 뭐 고시원 이런 곳에서 계속 거주를 하고 있다는 현실을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부모라고 적은 챕터가 있는데요. 이 부모는 사실 청년 문제가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다. 주위 사람들도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적어놨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부모의 어떤 최대 관심사는 자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식들이 취업을 했나 안 했나에 따라서도 굉장한 정신적인 물질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취업을 한 자녀를 둔 부모보다 미취업한 자녀를 둔 부모가 더 훨씬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긴 한데요. 이 모두가 이제 상대적으로 차이가 나긴 하지만 어떤 부모든 이 자녀의 취업, 경제활동 이런 청년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더 지원하겠느냐, 자기 자식들한테 더 많은 경제적인 활동을 지원하겠느냐에 답한 거의 95%에 달하는 부모가 지원할 의향이 있다라고 말을 했고, 미취업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의 취업이 가장 문제고, 취업한 자녀를 둔 부모는 그 취업이 불안하기 때문에 내가 이사를 가야 하나, 내 삶을 영위해야 하나라는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큰 문제들 때문에 대한민국의 청년들 N4 세대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은 것을 포기하고 많은 것을 결정짓지 못한 채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 정치, 사회, 경제, 교육 등 각 분야의 어떤 부분들을 포기한다는 것이 지금 계신 여러분들의 사회적인 문제와 같다는 거죠. 비단 청년들만이 포기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은 바로 앞에 있는 어떤 해결책을 저희가 눈앞에 두고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당장 힘들어도, 지금 당장 한 끼를 굶어도, 지금 당장 한 잠을 못 자도 청년들은 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버틸 수 있는 것이 눈앞에 보이는 것과 죄송합니다. 그 앞에 어떤 미래의 희망이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에 대한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당장 보내더라도 1년 후, 10년 후의 미래가 보장이 된다고, 그런 희망이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저희 청년들은 충분히 미래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 세대가 좀 같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혹은 여기 계신 청년분들, 기성세대분들 모두 다 그런 희망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 발제는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발제인 김승일 발제자님께 말씀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일입니다. 청년정책 현 주소를 좀 조사를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지금 정기묵 발제자분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청년의 문제들, 지금 현재 청년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진행을 했는데 어떠세요? 청년들에 대해서 지금 상황이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여기 와 계시는 분들 중에는 아마 청년의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제 막 또 청년기에 접어든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요즘 청년들의 이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는데,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의 청년들 25세에서 35세까지의 청년들이 다 IMF 시기에 청소년기를 겪은 친구들이거든요. 그나마 지금 금수저, 수저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나마 부모님들이 IMF를 잘 버티신 청년들은 금수저 대열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IMF 때 큰 어려움들 겪은 부모님들의 자녀들은 흑수저 대열에 들어서 있는 거죠. 청년의 문제가 지금 현실의 청년의 문제가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그 청년의 그 문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부모님들과 함께 같이 겪고 있는 문제라는 것들을 좀 인식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아프니까 청년 청춘이다. 그러니까 저희 세대만, 그러니까 지금 40대 전후에 있는 세대만 해도 IMF 이전에 대학을 졸업하고, 사실 IMF가 터졌을 때만 해도 취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중소기업도 많았고요. 계속 노동장 시대였고, 일자리 많았고, 토익, 토플, 구경도 안 해봤습니다. 외국계 회사, 중소기업, 웬만한 데는 다 취업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젊어 고생은 사서 해도 된다는 얘기들을 쉽게 했었죠. 그래서 지금의 청년들은 아프니까 청춘이다는 이야기는 절벽 끝에 있는 친구들을 벼랑에 미는 말과 같은 상황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40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50대 전후에 있는 386 세대 분들의 청년들을 바라보는, 지금 한참 정치를 하고 계시는 정치인분들이 청년들을 얘기할 때 아프니까 청춘이지, 그 정도 젊어서 고생 사서 하는 거다,
이렇게 치부하면 청년 정책에 대해서 청년들 지원할 필요가 있냐? 수당, 배당 왜 하냐? 포퓰리즘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문제는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닌 그 또 386 세대 그 윗세대인 IMF 시대에 급격하게 실직을 하고 가장 어려운 그 상황에 처한 부모들과 함께 겪는 현실이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그래서 진행하고 있는 게 서울의 대표적인 게 서울의 청년 수당과 성남의 청년 배당이 아마 청년 관련되는 직접적인 지원 사업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청년 정책들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청년 지원 사업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예. 청년 고용축지법을 통해서 청년들이 일자리 관련되어 있는 그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나와 있었어요. 근데 지금까지의 청년 정책, 과거의 정책들은 그냥 일자리를 알선해주거나 일자리 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주거나 하는 상황이었지 청년의 삶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그 정책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삶, 아까 말한 기본소득이나 청년들은 그 빚을 지고 졸업을 하거든요. 거의 저희 때만 해도 학자금 대출이라는 이야기들이 별로 없었어요. 20년 전만 해도. 그런데 IMF가 터지면서 부모님들이 교육비 충당이 안 되고 그러면서 등장한 게 학자금 대출이죠. 그래서 지금의 청년들은 기본적으로 학자금 대출들을 2천만 원씩 깔고 졸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를 그 15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받고 알바를 하면서 정규직도 아닌 어려운 여건에서 150만 원도 못 버는 청년들이 그 2천만 원에 생활비 빼고 2천만 원을 다달이 10만 원씩 갚아가면서 그거를 갚는데 7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연감생심, 결혼, 연애, 그죠? 결혼을 해야 자녀를 낳잖아요. 인구 절벽, 계속 도미노처럼 사회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한 인식들을 좀 가져주시고, 그래서 이 청년 정책과 이런 수당, 배당, 또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서울의 청년 수당이나 청년 배당 관련되어 있는 89페이지에 잘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정책에 좀 차이가 좀 있는데요. 서울에서 하고 있는 청년 수당은 선별적, 조건적 청년 활동을 지원해주는 거에 대해서 반해서 그 성남의 청년 배당은 보편적, 무조건적인 소득 보장에 있죠. 기본소득이 성남의 그 청년 배당이 기본소득에 가까운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진행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대신에 대상이 좀 한정적이죠. 지금 글로벌적으로 세계적으로 이야기하고는 기본소득은 국민 전체에 해당하는 이야기지만 성남은 지금 어쨌든 지자체 예산으로 기본소득을 청년에 대해서 만 19세부터 24세 성남의 그 주거를 가지고 있는 성남에 있는 청년들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들을 보면 수급률을 보면 사실은 서울시에서 청년 수당을 올 8월에 3,000명이 좀 안 되는 3,000명 좀 안 되는 2,800명 2,831명에게 청년 수당을 지급했는데 지급하자마자 보건복지부에서 제동을 걸었죠. 제동을 걸어서 회수해라. 지금 지급하지 마라. 그래서 지금 법정 소송에 걸려있는 중인데요. 사실은 서울의 청년 수당은 수급률이 여기 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0.6%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그 서울의 사회박 청년의 규모가 50만 2천 명에 비례하면 사실은 얼마 안 되는 정도의 수준인 거죠. 그리고 50만 원씩 월 50만 원씩 2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성남의 청년 배당은 좀 약간 다릅니다. 주거하고 있는 성남의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 24세, 만 2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분기별로 나눠서 25만원, 연 100만원까지 지급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년 정도 지급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좀 독특한 건 특이사항을 보시면 서울의 청년 수당 같은 경우는 사회박 청년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취업을 못하고 있는, 그리고 미취업자들, 그리고 진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그리고 초상위계층, 저소득계층, 사회박 청년들에 주목하고 있는 반면에 성남의 청년 배당은
지역 성남에 있는 청년들 그 해당되는 청년들 다 지급을 해주는데 지급 방식이 좀 특이해요. 지역에 있는 성남 사랑 상품권을 지역 상품권을 나눠줘서 그 돈들이 지역 안에서 쓰여질 수 있도록 지역 밖에서 쓸 수 없게 이거 그 청년 그 수당을 가지고 그 보건복지부에서나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 돈을 가지고 뭐 연애를 한다거나 뭐 어디 여행 간다거나 타 지방에서 쓰면 이게 지방 그 세수의 낭비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성남은 이제 그런 것들 보완한 작업이 지역 상품권을 그 나눠로 지급해서 지역 경제에 굉장히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성남시 같은 경우는 뭐 그 지역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으로 이 청년 배당 사업을 지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시장이 굉장히 지역 내에서 거의 그 막강한 인지도를 하고 있죠. 지금 청년 수당의 현 주소는 현재 지금 지급 보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그 8월 4일날 지급을 급하게 굉장히 작전과 같이 서울 그 청년정책 담당자 청년 후보에 있는 그 관계자 분들 이야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기습적으로 작전을 방불케 하게끔 지급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지급이 이루어졌다고 하고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그 제동을 걸고 있었기 때문에 기습적으로 일들을 처리해서 진행했다라고 하고요. 지금 그게 소송이 좀 진행 중이어서 지금 그 규칙가 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고 성남의 경우는 지금 얼마 전에 성남 이재명 시장이 또 이 배당 가지고 질타를 받았죠. 그 신보라이언이 그 페이스북에서 아마 검색해 보시면 나올 텐데 이거보다 더 좋은 정책이 있으면 하겠다라고 강하게 이제 어필을 했죠. 더 좋은 정책이 있으면 얘기해라. 성남에서 시행하겠다. 정부에서 못하고 있는 거 성남에서 시행하고 있다. 강하게 좀 드라이브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성남에서 이것들은 계속 성남보다 계속 서울의 청년 수당이 조금 계속 그 지적을 받고 태클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헌법에 청년 기본법이 지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새누리당 신보라 의원이 2016년 5월 30일 20대 국회 새누리당 1호 법안으로 청년 기본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청년 기본법을 발의를 한 상황인데요. 지난 총선에 수원의 청년단체에서 각 후보 캠프를 찾아다니면서 청년 기본법 발의를 가자마자 좀 해달라는 요청을 드렸습니다. 언론에도 막 홍보물로 게시됐고 그 당시 이제 어필했던 여러 의원들이 있죠. 수원에 5명의 국회의원분들 중에 한 3분 정도는 직접 가서 이야기를 하고 사진도 찍고 기본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들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입성하시면 부디 제1호 법안으로 청년 기본법을 상정해 주시길 요청을 드렸었는데 새누리당한테 또 뺏기셨죠. 뺏긴 상황이어서 좀 안타까운데 어쨌든 그 신보라 의원이 내고 있는 그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내용이 책자에 좀 잘 나와 있고요. 간단하게 정부 부처와 각 지자체별 산발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청년 정책을 좀 총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좀 골자고요. 청년 일자 창출과 학자금 지원, 청년 소통 등에 관련된 문제를 총리실 산하 청년위원회로 일어나자는 게 새누리당의 입장입니다. 지금 청년단체에서는 이 기본법에 대한 분석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이게 너무 일자리나 이런 일자리 창출 쪽에 학자금 지원 이런 쪽에 좀 너무 치중되어 있어서 보완될 점들이 좀 많이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전국 청년 정책 관련되어 있는 활동가들이 기본법에 대한 내용들을 좀 분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수원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2016년 4월 8일 여기 장정 의원님 와 계시는데요. 장정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셔서 수원 청년 기본조례가 4월 8일 조례가 발의가 돼서요. 지금 청년 지원 청년 정책관실이 지금 5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청년 바람지대라고 지금 롯데원 거리에
청년 바람지대는 청년 지원 공간이 생겨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지난주죠. 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소년자원센터 산하로 청년지원센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6명의 센터장님을 비롯한 6명의 직원이 지금 수원의 청년 정책들을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104페이지 보시면 그간의 수원의 청년 정책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어떻게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 2015년 8월 21일부터 수원시 대형시장님께서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지금 올해 청년정책 이제 모든 시스템이 다 완료가 돼서 앞으로의 수원의 청년 정책들이 어떻게 진행될까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4개 전략 42개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수원시에서 진행될 청년 정책에 대해서 계속 지켜보고 모니터할 예정이고요. 수원에는 많은 청년들이 이 청년 정책을 바탕으로 또 국회에서 청년 기본법이 빨리 발의가 돼서 만들어져서 수원의 청년 정책들이 잘 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기 부탁드리겠고요. 여기 혹시 오늘 비서분들도 이제 몇 분 오셨는데 수원에 있는 또 국회의원분들이 좀 이런 것들에 좀 힘을 좀 많이 실어줘서 수원 청년들에게 많은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청년 부분에 이제 마지막 발제를 맡게 된 김호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청년의 과제와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발제를 좀 준비했는데요. 수치상으로 나타내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빼고 그냥 제가 아무래도 또 청년이고 또 최근에 또 결혼도 했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좀 어떻게 경험적인 부분이나 아니면은 제가 그냥 친구들이나 이런 내용으로 얘기하는 게 더 현실성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수치상을 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처음에 저희 토론회 시작할 때 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년 문제가 좀 청년들만의 문제로 조금 풀어야 될 과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도 동의하는 바고요. 사회적인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에서 그 안에 또 청년 문제가 있는 건데 한마디로 사회적인 큰 문제 안에 뭐 불평등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했던 양극화 이제 그런 부분 안에서 또 청년 문제가 심화되는 것 같고요. 사회적인 문제들의 실타래가 꼬여 있는 상태에서 그 안에서 또 우리 청년들의 문제를 따로 이제 풀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가장 크게 꼬인 실타래부터 좀 풀려야 저희 또 청년 문제도 좀 같이 풀리지 않나라는 기본 생각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거를 이제 어쨌든 예년에 비해서 작년 올해부터 이제 정치권에서도 특히 수원에서도 청년 정책이 이제 화두로 이제 자리 잡고 있고요. 이제 그게 비록 선출직들의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그런 정치적인 방식이나 그런 한마디로 포퓰리즘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 청년 정책이라는 부분이 이제는 좀 사회적으로 좀 의제로 떠오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제 이 부분을 잘 어떻게 좀 갖고 나갈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문제를 가장 먼저 보면은 부채 얘기를 안 할 수 없겠는데요. 아까 청년 발제하셨던 분들이 다 얘기했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학자금 대출을 저희는 다 갖고 시작을 하죠. 옛날 대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에 비해서 지금 대학을 가는 비율이 80%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가는 비율에서 한 30, 40% 정도가 거의 다 이제 학자금 대출을 갖고 시작을 한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정희묵 발제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 111페이지 표 1을 보시면 제가 2016년 서울 경기 지역의 대학 등록금을 좀 나열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등록금은 D는 BC, 그러니까 수업료와 기성예비 포함한 가격이 나와 있는데요. 매달의 등록금 합계를 보시면 722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년의 평균 등록금이 722만 원이라는 소리인데 청년들이 그거를 어떻게 충당할 방법은 사실 없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께서 조금 이제 괜찮게 사시는 분들이 있으면 지원을 해주고
그 부분이 아니면 뭐 물론 학자금 대출로 바로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학자금 대출을 제가 지금 제 그 개인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대학교 졸업한 지 한 4, 5년 됐는데요. 아직 학자금 대출이 1,5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예. 2천만 원이어서 지금 한 500만 원 갚았고요. 지금 1,500만 원 남아 있는데 뭐 제가 올해 31살이고 이제 27살 때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4년 동안 이제 500만 원 갚았는데 또 막 되게 막 그 쪼리게 살고 뭐 그렇게 살진 않았습니다, 사실. 근데 쪼리게 살고 또 그러면서 갚아나가는 게 또 뭐 청년의 올바른 방향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도 그거는 또 의문점이 있고요. 사실 그래서 지금 1,500만 원 남았다가 또 최근에 대학원 학자금 또 받아갖고 1,700으로 다시 이제 올라간 상황인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다 빚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에 나가니 이제 저희가 또 그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또 어느 정도 또 어두워질 수도 있고 더 사회에 적극적인 참여나 아니면 또 뭐 정치적인 참여 이런 게 옛날 그 우리 80년대 소위 말하는 그 386 세대보다 좀 멀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뭐 사회적으로 뭐 투표해야 된다. 아니면 청년이 뭐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 말은 하지만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또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좀 적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뭐 빚 갚고 하고 그러니까 점점 뭐 정치나 투표 이런 게 남일처럼 청년들이 느껴지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학자금 대출이 많아서 이거를 이 부채, 그러니까 학자금 대출이라는 그 부채의 비율을 어떻게 줄여야 될 것인가라는 청년 정책의 과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자금 대출도 이제 받아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나중에 이제 거치 기간을 거쳐서 나중에 저희가 그 원금을 갚아나가는데 그 학자금 대출을 받으면 바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또 이자 상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뭐 요즘 학자금 대출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으면 한 2.8% 되는데 그 2.8%라는 게 뭐 400만 원, 500만 원에서 2.8%면 그래도 꽤 되는 금액이죠. 근데 그 금액을 만약에 뭐 부모가 지원을 해주시면 하면 되지만 아니면 무조건 알바를 해야 되거든요. 뭐 최소한 편의점 알바나 이제 그런 알바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알바를 하면서 또 학업 생활을 병행한다는 게 저희가 또 학생으로서는 또 쉽지 않은 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채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또 어떻게 사회적 대타협으로서 좀 이끌어 나가서 해결해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청년 문제 과제를 봤을 때는 또 일자리 문제가 또 저희가 말을 안 할 수가 없겠는데 그 일자리를 이번에 뭐 정부에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청년 실업률을 줄이겠다고 선언하면서 뭐 일자리 창출을 선언하고 있고 매년 뭐 몇만 개, 몇십만 개 일자리를 창출했다. 어떻게 됐다라고 얘기하지만 제 친구 중에 이제 그런 혜택을 받은 친구는 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예. 어떻게 자기가 이런 혜택을 해서 어디를 가서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어느 수치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수치를 믿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걸 정리하면서. 그래서 지금 그런 게 지금 있는데 그 수치상으로 봤을 때 뭐 비정규직을 줄이고 뭐 정규직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지만 제가 지금 아는 친구들을 봤을 때 다 비정규직인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이고요. 그래서 이런 비정규직이 있기 때문에 계속 한번 비정규직의 늪에 빠지게 되면 계속 비정규직의 늪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년, 2년 단기 계약. 2년 이상은 뭐 비정규직 원래 안 하니까. 그러면 2년 단기로 했다가 또 어디 옮겨서 1년, 2년 하고 또 1년, 2년 어디 하다 2년 하고 계속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 정규직을 더 확충하고 비정규직을 줄이는 방안으로 나가야 되는데 아직 뭐 기업에서나 뭐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 그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좀 그 국가적으로도 어떻게 조금 제도를 개선해서 확충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거에 맞물려서 또 열정페이다 아니면은 뭐 또 그 최저임금도 이번에 또 했는데 뭐 1만 원으로 인상하자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그 최저임금 올해 된 게 6,470원으로 몇백 원 올랐죠. 그 몇백 원 올라서 저희가 뭐 소위 말해서 뭐 담배 한 갑이나 더 살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저희가 참 이게 아직 청년들이 우리나라에서 자립해서 일어서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다. 그리고 최근에 또 레스토랑 그 애슐리에서 또 열정페이 논란이 한창 일었었죠. 그랬다가 뭐 금방 수습한다고 뭐 그쪽에서 글 올리고 했는데
저도 그 옛날에 그 CGV라는 곳에서 어린 나이에 한 2년 정도 일을 했는데 거의 뭐 그냥 소모품 취급받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으니까 그냥 한번 싹 모아서 그냥 면접 보고 또 뽑고 나가려면 나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정규직 문제가 풀리지 않고 최저임금 이런 문제가 풀리지 않지 않나, 이런 거는 뭐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제가 그거는 나중에 이제 청년들이 희망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현재 부모뿐만 아니라 이제 청년들의 직장 1순위가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그 공무원이 뭐 자기가 뭐 올바른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자기 의무만 바치겠다, 아니면 뭐 행정 서비스의 뭐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일해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일 안정적이니까 뭐 안정적으로 20-30년 일하고 나중에 연금 받아서 일하면 뭐 그냥 뭐 편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다들 지금 공무원을 바라보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저도 어쨌든 지금 뭐 공직 생활한 지 2-3년 됐는데, 최근에 한 109명 정도가 이제 그 수원시 공무원으로 새로 들어왔는데, 스펙이 장난이 아닙니다. 연세대, 서울대, 최소 건국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뭐 나름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인류 대학을 다니고 공부 꽤나 하고 펜 좀 잡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공무원으로 오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나오는 사회 간접으로 발생하는 그 지출이 비용이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친구들이 나중에 뭐 예를 들어 연구자로 가거나 아니면 어떤 혁신의 길 아니면 개혁의 길로 가서 그 친구들이 우리나라를 또 이끌어 나갈 천명이 될 수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공무원 그 행정 조직 안에 갇히게 돼버리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이제 근데 또 공무원들이 항상 하는 말이, 똑똑한 친구들이 들어와도 1년 있으면 다 공무원화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제일 그 사람들이 하는 것 중에 이제 제일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요약서 만들고, 예? 행사 같은 데 나가면 뭐 VIP 오면은 잘 의전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만 배워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승진 때 이제 눈 부릅뜨고 쳐다보고,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그 사회에 나가서 좀 이렇게 혁신을 만들어야 될 청년들이 안정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공무원, 교사 이런 것만 찾고 있으니 이게 좀 우리나라가 잘못되지 않나. 그러니까 113페이지 그림 1번을 보시면 세계 400대 부자 중 자수성가형 비율이 있는데요. 한국에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중국은 뭐 어느 정도 지금 개발도상국이라 지금 막 선진국이라서 빨리 발전하고 있는데, 이제 세계 400대 부자 중에 한국인이 이제 다 아래 나와 있는데 뭐 다 그 그룹을 물려받으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점점 이제 그 자수성가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이제는 이제 우리나라의 말은 아닌 것 같다, 더 이상 없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미래를 직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지금 페이스북의 그 창업자죠, 주커버그라고 하는 친구가 그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으면 지금 서울시청 한 8급 공무원 정도 하고 있지 않을까. 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참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가면은 그 주거 문제와 결혼, 이제 육아라는 부분을 지금 같이 뭉뚱그려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제 친구 한 11명이 지금 그 카톡방 그룹으로 이제 같이 해서 뭐 이렇게 다들 초등학교, 중학교 같이 나와서 이제 친하고 지낸 친구들인데, 금요일마다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뭐냐면 로또를 사요, 항상. 로또를 사서 이제 토요일 날 이제 맞춰보는 거죠. 그래서 맨날 토요일 아침마다 이제 뭐 서민생활 끝났다, 마지막 서민 취업이니까 라면 한 끼 먹고, 뭐 월요일 날 바로 뭐 저기 강남 가서 BMW 사올 거다, 뭐 이제 장난식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한편으로는 그런 게 참 뭔가 그 답답한 현실이라는 거죠. 로또 말고는 답이 없는 인생인가? 이제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로또만 바라보고 사는 삶이 일주일을 그렇게 자기의 그 희망으로서 열심히 그 동력원으로서 이제 살아나가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거 정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청년 문제 중에 그 주거 문제, 결혼, 육아를 그냥 제 경험담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그 재작년에 그 결혼을 했는데, 그때 이제 사실 뭐 저나 저의 와이프 이제 부모님들이 뭐 이렇게
지원을 해주신 형편이 안 돼서 성대하게 저희가 이제 빚잔치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대하게 빚잔치로 결혼을 해서 이제 집을 어떻게 사긴 샀지만 이제 다 대출을 받아서 사고, 이제 요즘에 이제 집 대출을 받으면 주택 감정가의 70%만 나오거든요. 그럼 30%도 또 메꿔야 되는데, 또 이제 개인 대출 받고 이제 무슨 대출 받고 이러면서 이제 어쨌든 뭐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데, 이제 그럼으로써 이제 제가 빚이 1억 2천이 됐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그 1억 2천은 어떻게 갚아나가야 되나. 빚도 자산이라면 자산이지만 이제 그 어떻게 갚아나가야 되나. 고용 불안의 시대는 비정규직으로서. 네.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이제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대한민국의 현실이 아닐까 이게. 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보면은 이제 그런 청년들에 비해서 이제 저희 이제 인스타그램 많이 하잖아요. 이제 막 차 자랑, 막 신발 자랑하는 친구들 많아요. 막 비싼 거, 막 아디다스 이런 거, 막 뭐 레어테오 뭐 100만 원인 호가는 이런 게 많더라고요. 울트라 부스트 이런 거? 하여튼 근데 그런 걸 보면 이제 그 친구들은 뭐 어디서 돈이 났길래 이제 그렇게 사대나 그런 생각도 들고, 이제 그 또 후배 중에 한 명은 저기 최근에 결혼해서 애 둘 낳고 살고 있는데 일은 안 하는 것 같은데 차는 또 모합이더라고요. 그런 친구는 또 돈이 어디서 하길래 이렇게 타고 다니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부모 따라서 같이 또 흙수저로 가는 거 있고 또 금수저로 가는 이런 사회가 그러니까 부가 대물림되는 사회가 좀 우리가 좀 나중에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좀 큰 변화가 우리나라에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과제들이 많은데 저희가 청년들이 이제 희망을 어떻게 가져야 될까라고 생각하기 전에 정치라는 부분이 있으면 정치의 행위라는 자체가 제도의 변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또 제도의 변화라는 말이 가장 어울리는 것도 진보죠. 그리고 또 진보라는 말이 가장 어울리는 단어가 청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는 제도의 변화인데 제도의 변화는 또 진보고 진보는 또 청년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치라는 이름이 어찌 보면 또 청년이라는 이름에 가장 적합한 단어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청년의 희망을 예를 들자면 또 우리 또 청년 친구들이 지금 살기 바쁘고 급급하지만 정치라는 곳에 참여를 많이 해서 근본적으로 제도의 변화를 꾀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밝은 청년의 미래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정치가 관심을 많이 갖고 투표도 열심히 하고 청년 정치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야지 우리 청년들이 더 설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7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대선 때도 좀 청년 정책을 좀 뭔가 메인 프레임으로 잡아서 활동하는 정당이 있으면 그래도 조금 많은 유권자들을 또 끌고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프레임이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또 청년 정책, 수원에서도 지금 뭐 청년 정책 지원 조례도 생기고 청년 지원 센터도 생기고 그리고 수원시 청년 정책 위원회도 생겼는데, 그게 그냥 허울뿐인 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이 아닌 정말 보편적인 수원에 살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복지 아니면 정책 이런 거를 만들어서 수원시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기 앞날을 더 아름답게 가꿔나갈 수 있는 기본 매개체로 삼아주시면 청년들이 더 힘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